오늘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진, 국민의힘 의원 등 모두 100여 명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광주 행이었죠. 오늘 모습 영상 구성으로 먼저 보시죠. 잘 모시겠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 자기 주최여가지고 그렇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 최수영 의원, 여러 가지로 좀 대비되는 그런 기념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수 정당의 대통령과 그 정당 그다음에 참모, 강요들 전체 저렇게 가서 했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기념비적인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높이 사는 거는 그동안 사실 뭐 합창이냐 재창이냐를 가지고 재창은 재창은 진보, 합창은 보수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정말 그것이 국민 통합의 한 모습으로 그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가 된 것도 상당히 의미 깊었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그 팔을 흔들면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같이 재창함으로써 여기다 논란의 종집을 찍었다. 상당히 저는 의미가 컸고 그다음에 통합의 메시지를 확고부동하게 된 것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무리한 행진곡을 이렇게 대통령이 손잡고 재창한 것은 처음인가요? 보수 정권에서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첫 해 재창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고 그것이 계속적인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좀 사실 그 국정에 좀 분열로 좀 작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정연학 교수 오늘 기념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42주년 기념식인데요. 앞서 최수영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수 정당의 과거의 행태와 비교해 볼 때는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로 저는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5.18 기념식 참석이 진정한 국민 화합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그 기념식 참석 그 과정에서 5월 단체 대표들이 이런 표현들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어떤 말과 행동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근데 이것이 단지 이번 대통령 임기 첫 해에 그 모든 의원과 청와대 비서들을 함께 참석한 것에 더 나아가서 매년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5월 정신에 대한 그 현대적 의미에서의 또 국민 통합 이것을 좀 임기 내내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아마 계속되는지 지켜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 변화고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5.18 단체를 만나서 앞으로 임기 동안 내내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특이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 전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실 참모진 다 함께 내려갔다는 점이죠. 그 관련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잘 찍어. 실례합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계속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바로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새 정부는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김연아 의원, 특별 열차를 이용해서 저렇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다 가는 거, 저 아이디어 누가 냈을까요? 저도 저 아이디어 누가 냈는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행사 참석 결과는 봤지만 그 과정 또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잘 모르고 지나갔죠. 근데 이번에는 열차라고 하는 교통수단도 사실 어찌 보면 대중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예, 특별 차량으로 개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일반인들이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의 하나였다는 거, 또 100여 명에 넘는 의원들과 참모진들이 같이 한 3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대통령께서 열차 칸을 움직여가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글쎄 결과보다 과정이 드러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 또 그런 진심이 묻어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아울러서 오늘 기념식장에서 예. 하신 연설이나 그런 약속들이 더 의미 있게 비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식사 정치로 유명하시고 예. 또 의회에서의 시정연설 때 악수 정치 하셨는데요. 하나 더 늘어서 이제 열차 정치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을 순시하실 때마다 저렇게 열차로 같이 참모진들과 또 관련 의원들 이렇게 함께 대동해서 가시는 게 아닐지 살짝 기대도 되는 예. 그런 행사였습니다. 10시 행사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오늘 또 어김없이 기차에서 또 뭐 간단하게 아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학의 변호사,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를 뺏겨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도 다 갈 테니까 우리도 좀 열차 좀 같이 타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사실 그런 부탁이 무슨 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이 한번 손을 내밀고 그거를 집권당이 손을 잡아주고 한 기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이 5.18에 관해서 그 환담을 나누는 그리고 5.18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자체가 통합으로 가는 열차 아닙니까? 아마 우리 현대사에서 그런 모습을 아예 전 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어떤 윤석열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이 사회 통합을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아주 뭐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정도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열차를 큰 걸 빌려가지고 여야 의원들 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는 뭐 그 서울에서 어떤 5.18 유족의 일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민 좀 계층의 어떤 대표를 상징할 수 있는 뭐 청년이라든가 그래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같이 내려가는 것도 훨씬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색다른 모습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좋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리고 5월 정신은 또 통합의 주춧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기념사 일부 들어보시죠.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영 의원은 메시지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네.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셨나요? 지금 저는 사실 마지막 부분이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때 동독과 서독이 대치 중일 때 서독 국민들이 대단히 이제 불안에 떨었거든요. 러시아의 소련의 침공 때문에. 그때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는 명연설로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베를린 시민이다. 그 자체로 이제 이미 독일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희망과 그런 용기를 줬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저는 사실 거기서 약간 차영에 온 듯한 느낌이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건
우리 현대사의 질곡, 그러니까 가장 큰 아픔, 이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들 함께 하겠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한 3가지가 이제 윤 대통령께서 지키셔야 할 모습이라고 보는데 예. 진정성, 지속성, 상징성입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거는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저는 진정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예. 거고, 지속성은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한 참여, 그 참석도 참석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지속되는 모습. 3번째는 이 5.18이 그동안에 정말 아픔의 상징이었다면 이것을 통합의 상징으로 가는 이 3가지가 윤 대통령이 앞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자체를 오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다음에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그다음에 우리 모두는 광주 시민이다. 이 3가지를 잘 담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던 그런 취임사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추념사로 예.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정일함 교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5.18 기념사를 통해서 뭔가 좀 통합의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돋보였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지난 취임 연설 취임사에서도 국민 통합을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아마 그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건 다 이미 녹여져 있는 거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오늘 또 5월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5월 정신은 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통합에 대한 강한 어떤 의지를 좀 읽을 수 있었다. 예. 이런 평가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에 이미 녹아 있다 하더라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또는 5.18 어떤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받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것은 좀 오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의 어떤 좋은 행보를 통해서 이후에 5.18 그 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조만간에 착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광주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부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떤 점이 와닿았습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 감명 깊게 봤는데 오늘 예년에 추념사하고 좀 다른 내용이 하나 있었다라고 네. 하면 인권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꼽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광주의 복합 쇼핑몰 그 공약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광주라는 데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인권으로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런 가치에 있어서는 주목받는 도시이지만 사실은 지금 전라남도 광주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쇠퇴하는 그런 지방 도시로서의 또 운명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런 지방 도시들이 그 가치 위에 경제적 부흥을 얹히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한번 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네. 매번 기념사에 가서 과거만 얘기하고 왔지 미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 이후에 첫 공식 행사인데 가서 과거에 대한 부분들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낸 데 이어서 경제적 부흥을 얹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플러스 미래를 보여줬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그 부분을 보셨군요. 김한규 변호사는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5월 정신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헌법 정신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가장 어떤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도 수십 번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이 곧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오늘 또다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어떻게 앞날을 좀 예상하냐면 그 늘 어느 정권마다 그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마 오늘은 숨겨진 카드로 지금 아마 살짝 숨겨놓은 카드로 생각되는데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마 임기 내에 헌법 전문에 그 어떤 포함시키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지 않을까 임기 내에. 그래서 사실 헌법 전문에 그걸 담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언급할 수 없는 송구한 가치로 남게 되거든요. 저는 숨겨진 카드로 좀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분 패널로부터 기념사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오후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떨어지자마자 현충원을 참배하고 퇴근 시간이 넘어서 6시 반에 취임식을 하고 아주 일정을 착착 진행했지요. 첫 조치는 전 정권 때 없앴던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킨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모습부터 한번 보실까요?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김한규 변호사,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시키고 이제 또 인사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내가 법무장관 되면 이걸 해야지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을 착착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어떤 조직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어떤 진화하는 금융범죄,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폰지 사기라든가 이런 범죄들이 어쩌면 아까 한동훈 신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서민 다중에 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범죄의 어떤 수법들이 굉장히 빨리 진화를 해서 기존의 검경이 그 범죄 기법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버겁고 예. 또 그 범행 수법을 단순히 검경이 아닌 뭐 증권 거래소라 한국 거래소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유관 기관들과 굉장히 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지만이 가능한 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출범시킨 게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해서 예. 그동안 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증권 범죄자들을 많이 구속도 시켰고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이 수사단을 이제 일종의 폐지시켰는데 왜 해체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아니면 검찰의 어떤 검찰권 남용을 뭐 이렇게 뭐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명분 있는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찰, 검찰 이렇게 하나의 기관 이 수사기관들이 해결이 안 되는 범죄 수사들인데 이거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자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에 왜냐하면 그 즈음에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줬던 게 이제 뭐 라임 예. 사건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바로 그 직후에 이것들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거 보면요. 피해 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불과 손가락에 꼽히는 몇 명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킨다? 이거는 과거랑은 좀 다른 사례거든요.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도 이 라임, 옵티머스로 상징되는 이런 증권 범죄로 인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떤 일반 그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걸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예. 또 이 부분을 살려야지만이 즉 이런 수사를 강화해야지만이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가 국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또 여론도 일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명분도 있고 또 국민의 지지를 좀 검찰 수사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뭐 묘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동수사단이 부활을 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다시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게요. 예. 그것이 워낙에 그 범죄 피해 액수가 많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수사단이 다시 부활을 해서 오늘 뭐 수사단장도 아마 곧바로 임명을 할 텐데요.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고요. 그 와중에 예를 들면 정관계 로비라든가 뭐 이런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아마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범죄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검찰정법에서도 계속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분야입니까? 예, 왜냐하면 경제범죄는 계속 살아 있거든요. 예, 경제범죄는 살아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남 교수, 추미애 장관 때 이걸 왜 부패 원상이라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은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이 경제 범죄가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검찰과 어떤 그 증권 그 관련 그 범죄 집단들과 이런 커넥션도 좀 일부 보여지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명시적으로 내세웠던 그 추미애 장관의 논리는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예. 뭐 이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합수단을 폐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것은 앞서 김한규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라임 사건이라든지 또 뭐 있었습니까? 그 옵티머스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당시에 소위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연루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뭐 정치권에도 상당히 좀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수단을 폐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흔적 지우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원칙 없는 성역 없는 수사, 원칙 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이것이 자칫 정당한 수사인지 아니면 정치 보복을 위한 또 다른 수사인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 합동수사단을 남부지검에 두기로 했는데 국회의원들 관련된 이런저런 부분을 남부지검에서 주로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합동수사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을 예. 만큼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던 수사팀들입니다. 근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사기가 굉장히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자들도 이런 관련된 그 취재를 해보면 사실은 취재하고 쓰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파생 상품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데요. 결국 이럴 때 거대한 금융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굉장히 금융 기법에 능한 사람들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돈 몇 푼 갖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를 해보겠다고 하는 일반 서민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이것을 시도했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이 합수단, 증권조사 합수단이 제1순위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면 정치 보복이냐? 저는 그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 강자들에게 있어서 더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그거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저는 사회적 강자들에게 대해서도 엄격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특히 이런 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저는 뭐 큰 차이를 예.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수영 의원, 이 합수단 그전에 보면은 회계사 출신 또 뭐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검사가 된 사람 막 이런 전문가들이 네, 그렇죠. 많이 막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작전 세력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작전 세력들은 각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아까 김연아 의원 잘 지적하셨지만 이 작전 세력들이 한 주가 조작에 기관 투자가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정말 피해를 본 사람은 개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한 그 키워드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민생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도 좀 부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취임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제가 놓쳤지만 제가 아주 좀 잘 들었던 것이 정부 수립 이래 이제까지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뀌지 않는 두 부처가 법무부와 국방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국방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고유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진짜 국가 보유의 그건 가치고 그다음에 법무는 뭐냐면 역시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단순한 그 어저께 그 법무부가 정의부라는 얘기를 또 영어로 또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아, 한동훈 장관이 정확한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구나 봤는데 저는 어쨌든 민생에 대한 큰 피해를 주는 특히 개미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이 민생 범죄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하자마자 할 수 있는 가장 일성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사실 이 증권 범죄 합수단 이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많이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작품으로 꺼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전광석화라고 하지요. 또 오늘 전격적으로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인사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검찰총장은 아직 없는데 대검차장의 이원석 전 제주지검장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총장 물망이 올랐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 임명이 됐고요. 이제 또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잘 나갔던 인사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곳이죠. 법무연수원의 연수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 이런 인사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한규 변호사가 검찰 내용 잘 아시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원석 대검차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일단 전력이나 이력이 궁금한 게 아니고 왜 발탁이 됐을까가 궁금한데 이분들이 이 앞번 정부 때 이른바 물을 먹었던 사람들입니까? 예, 오늘 그 검찰 인사를 방금 저도 봤는데요. 뭐 충격적인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건데 하나 좀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제 인사를 했을 때 인사상 어떤 뭐 이익이랄까 아니면 승진했던 검사들이 고스란히 이번에 좌천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좌천됐던 검사들이 고스란히 요직에 갔다. 뭐 이렇게 뭐 요약해도 뭐 크게 뭐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거의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 그 아까 좀 말씀하신 뭐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신임 남부지검장이 양석조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과거에 좀 이렇게 검찰이 좀 안정적일 때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신임 중앙지검장 하면은 가로치고 현재 지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지위가 보통 중앙지검장 가기 직전의 지위는 뭐 검사 뭐 고검차장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중앙지검 제1차장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은 다 가로치고 어디 고검검사. 그러니까 되게 고검검사가 갑자기 중앙지검장 뭐 이런 식의 반응.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이성윤 고검장 뭐 이정현 검사장, 심재철 검사장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뭐 아주 잘 나가는 요직에 있던 분들이 하나같이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는데 법무연수원은 어떤 곳입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검사장급 검사들이 일종의 이제 뭐 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지 이제 좌천 인사죠. 거기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야. 거기서 무슨 이분들이 사실 검사의 어떤 정점까지 갔던 분들이 무슨 거기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우회적으로 이제는 이제 나가라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통 주는 경우에 이제 연구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런 어떤 큰 틀의 인사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겠지만 저는 여기서 그 외 어떤 중요한 자리인 차장검사라든가 이런 자리를 유심히 보게 돼요. 유심히 좀 눈에 들어온 게 몇 개 인사가 있는데요. 대정동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던 것이 이제 김태훈 차장검사인데 예. 그 여지없이 그냥 고검으로 좌천시켰어요. 그리고 그 외에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을 다 고검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한동훈 검사가 이 중앙지검이 했던 수사들이 너희들이 엉터리로 수사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조국 수사를 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그리고 한직으로 물러났던 검사들을 뭐 고용검 그 당시 특수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중앙지검 차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이것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지검은 엉터리를 수사했으니까 너희들은 좌천. 그리고 과거에 조국 수사를 했던 검사들, 즉 추미애 때 좌천했던 검사들을 또 요직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아주 한동훈 장관이 이 검찰 인사를
보여준 주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가장 먼저 실감하게 되는 것이 검찰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기남 교수 인사 평가 한번 해보시죠. 아니 지금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김한규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실무적으로 또는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처럼 좀 문외한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검찰 조직에 관한 문외한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보복 인사의 최대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인사권을 쥐고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지금 부재 중입니다. 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총장 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아니 왜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검찰의 의견을 들어야죠. 라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고검장들이 사퇴하고 검찰의 지휘부가 지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본인이 보복 인사의 피해자이면서 철저한 보복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을 전면 복귀시켰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대단히 아쉽다. 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비판을 받았다면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형편없는 인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김연아 의원 표정이 왜 이렇게 숙연해 주십니까? 저는 예측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하에서 검찰 인사가 좀 무지막지할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었고 특히 윤석열 총장 시절에 조국 수사로 인해서 현 정권과 사실은 이제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면서부터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뒤집기 인사는 예측된 사항이었다 생각됩니다. 원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립으로 갈 수 없죠. 양극단으로 힘을 몰아야 중간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인사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균형을 한번 찾아가고 나서는 저는 이런 뒤집기 인사보다는 이제 또 조금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또 검찰의 독립, 뭐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 한 번 인사만 갖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다시 원칙을 찾아가는 인사로 되돌아가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벼운 역사라고 그럴까요? 한번 저희가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 그동안의 발언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최수영 의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정부와 너무나 반대되는 지점에 있었고 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임명을 반대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장관, 박근혜 장관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사작용이 매우 좀 두려웠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에게는 국민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첫 시험대였는데 정광석화처럼 저렇게 그 바로
한동훈 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사는 어찌 보면 데칼코마니 인사처럼 또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국민적으로 조금 좀 우려를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이고 각 지금 그 지휘부가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조기에 단행한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분명히 국민께 제시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재적소에 그다음에 신임 검찰 지휘부가 온다 그러면 충분히 상의해서 듣는 그런 경청의 모습들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강성 드라이브로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충분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 조금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요즘에 한동훈 현상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어제 취임식 그 동영상이 100만 뷰가 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지금 관심을 가장 모으는 인물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의 미래 대선 주자로까지 이렇게 커 나갈 것 같습니까? 뭐 아직 예단하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분명한 건 최연소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사실은 아주 그냥 임명 발표가 나자마자 1시간 내에 취임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뷰어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기에요. 어느 정도로 특이한 현상이었냐면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 와서 취임식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그 대통령 행차하는 거를 중계하듯이 중계차들이 막 따라가면서 영상을 보냈는데 장관 그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또 현장을 잡아가지고 그걸 또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례적이라고 제가 생각한 건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이 언어가 참 법조인스러우면서도 정치인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취임사에서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법조인들에게서 느꼈던 그런 단어 외에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 정치적인 해석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치라는 것으로 어떻게 갈지는 뭐 본인의 선택과 또 앞으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부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언어나 말투는 아니었다. 저는 그 정도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법무장관 5년 내내 할 일은 없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대단히 한동훈 장관이 다수당의 낙마 1순위 장관 후보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협상의 다리를 끊어버리는구나라는 부분에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개인을 놓고 본다면 저는 대단히 파퓰리스트적이다. 이렇게 대단히 뭐 패션 감각이나 언어,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정제화돼 있고 또 나름대로 훈련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대단히 어떤 서민이라든가 소위 이른바 민생을 얘기하는 이런 포퓰리스트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국민적 관심도 받는 것 같고요. 또 상당히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가져야 될, 정치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의회 존중의 자세입니다. 자, 야당 장관이 됐으면요. 본인의 어떤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소신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요. 이미 장관 취임서부터 이른바 야당과 의회와 뭔가 맞서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포퓰리스트적 그런 표현, 뭐랄까 정서랄까 면모를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한동훈 장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을 보셨는데요. 법무부 들어갈 때 이렇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차 문을 열어주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닫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차에서 딱 내린 뒤에 문을 닫아주는 그분 어깨를 탁탁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겸손 모드. 그리고 또 취임식 때 일일이 악수를 할 때는 보면 왼손으로는 배에 손을 얹고 고개를 많이 더 숙이면서 악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더군요. 이런 모습이 한동훈 장관 몸에 배인 겸손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모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되면서 민주당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건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요. 협치에는 탕평이랄지 지역 안배랄지 여성 남성의 그 성별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는 게 진짜 인사예요. 협치를 하려는 인사라고요. 실력 위주로만 뽑으면 한동훈이 같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당이 제일 깊이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아까 한동훈 후보자 임명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덕수 총리도 인준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나는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을 하는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정략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덕수 후보자는 사실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가 다 거쳤던 분입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뭐 그런 인물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지만 민주당 정권하고 그동안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춰왔으니 무난하게 지금 인준 과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경륜이 있으니까 총리로서 역할을 잘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추천한 것인데 내일 민주당이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물론 민족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연한 교수 이제 모레 국회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민주당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그 국회 본회의 총리 인준 그 투표를 제안한 게 민주당입니다. 자, 20일 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건 한동훈 장관 임명이 불러온 일종의 부메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명 소식 난 뒤에 하자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회의 날짜를 여당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간다면 한동훈 장관 임명의 여파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은 부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부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지만 당내 또 강온파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자칫 야당의 발목 잡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발목 잡기로 비춰지면 이것이 가져올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자칫 실제로 한동훈 장관 임명 이후에 한덕수 총리 인준을 통해서 만약에 부결 투표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다가올 그런 역풍을 감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러다가는 자칫 결국은 한동훈 장관도 임명시켜주게 되고 또 누구죠?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정호영 장관도 결국은 아직까지 지금 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호영 장관도 만약에 임명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저도 못하는 결국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국민들로부터는 야당이 결국은 발목 잡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에 휩싸이고 실질적으로 낙마 1순위를 두었던 한동훈 장관도 임명에 강행해버리고 만약에 정호영 장관도 임명을 강행해버린다면 자칫 국민들로부터 정말 그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당의 현 주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의원, 민주당에서는 아니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 나와서 협치 얘기하더니 하루 만에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총리에 대한 인준 문제는 협치의 대상, 협치의 뭐 논의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의 협치라고 하는 거는 청문 요청을 하고 청문 보고서를 받는 거가 저는 협치의 어떤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는 글쎄요, 뭐 정치적 바람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건 좀 무리하다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하나의 좀 저희가 봐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과연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투표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쥐고 있는 정호영 장관 카드를 사실은 인준 전에 먼저 띄울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잦은 사퇴든 지명 철회든 이런 것으로 띄울 것이냐, 띄우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복잡한 매트리스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양쪽 정당 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카드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또 뭐 한편으로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서 우리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얻을 것이냐. 결국 이것을 통과시키고 통과 안 하냐가 아니라 이 결과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과 명분이 무엇이냐를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모레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참 부적절한 언행 처신 있었죠. 이상한 시도 쓰고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사과했습니다만 해명 과정에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좀 뭔가가 있었는데요. 먼저 윤재순 비서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빵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보니까 초콜릿 케이크인가 그거를 얼굴에 케이크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일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 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그 조사가 뒤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감찰본부장 경고입니다. 김한기 변호사, 지금 저 해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비서관 윤재순 비서관은 뭐 사과는 하긴 했는데요. 좀 본인은 좀 억울하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 발언 어떤 발언의 톤이랄까 목소리의 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뭐 자세히 묘사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대검에서 이제 경고를 받았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쳤는데요. 사실 하나 저는 그 비서관 해명 중 하나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 경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고라는 것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징계는 아니죠. 가벼운 징계이긴 한데 그거를 해당 공무원 모르게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어떤 징계라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어떤 해명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대검 감찰본부에서 뭐 경고든 뭐 정직이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를 본인은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어떤 정직 이상의 어떤 무거운 징계가 아닌 선에서는 이게 또 뭐 장관급의 어떤 고위 인사도 아닌 만큼 이거 갖고 뭐 이게 사퇴하라 이것까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서관 신임 비서관이 어떤 목소리 속에서
좀 문이 억울한 사안이라고 말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지금 고위직에 임명된 만큼 본인이 무엇을 잘못을 했고 어떻든 간에 경고라는 어떤 징계를 받은 이상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 관련해서 2번이나 이렇게 인사조치도 당하고 징계를 당했는데 최수영 의원 네. 총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실 직원들 상대로 그런 부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주 사소한 일들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또 일부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중차대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 MB의 집사라고 했던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히 좀 막중한 자리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좀 아쉬웠던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한규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 사과를 어쨌든 결과가 그런 일이 10년 전에 있는 과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었고 사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자세히 해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사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접속 부사가 들어간 사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조건부 사과. 이랬으니까 정말 내가 사과를 드릴게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수동태형 사과.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렇게 국회 운영위가 총무비서관에게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건 좀 아쉽다. 대통령의 참모라면은 시인할 것 딱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했었으면은 그리고 충분히 반성한다. 그리고 끝까지 사과한다라고 했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굳이 좀 논란을 키웠던 점은 대통령의 참모라면 조금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추궁했지만 윤재순 비서관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리 1급 총무비서관이 성비위자가 임명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것을 비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되어진 예가 있었는데요. 과거의 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참모라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숙하면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그런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죠. 윤재순 비서관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퇴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윤재순 비서관 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어제 운영회에 나왔는데 사퇴를 건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실까요? 인사 검증 하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 정부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람의 능력을 일단 이력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세평도 보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검증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과거 정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시스템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 두 비서관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파면하라고 건의할 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진 사퇴하라고 지시할 용이 없습니까? 오늘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제 입장도 여러 번 다 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사퇴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 그 사퇴는 그때는 건의를 좀 하셨습니까? 그때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따로 상의하지 않고 논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였다 이거죠? 우리 수석하고 상의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기랑 교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김대기 실장도 발언 태도 가지고 또 이런저런 논란을 좀
버렸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발언 태도를 봐도 한번 잠깐 뭐 문제가 전- 된 부분이 예, 있는데 인사 그걸 한번 보고 한번 예, 또 그러시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차량을 위해서 이동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예. 국민들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갈 때 뭐 7, 8분 막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령 정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앞쪽에는 덜 밀릴 수 있지만 뒤에는 잠깐 쓰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린다는 거죠. 이 시민도 불편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하실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저희도 빨리 관절을 저 한남동 쪽에 있는 관절을 빨리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라.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다른 대안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정기남 교수, 지금 이제 저 부분을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거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국회에 나온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 저는 좀 기억이 없어요. 그 질문이 아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소위 이른바 질문도 하고 답변을 끌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산 그 집무실 주변에 대통령실 주변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참아내려고 하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교통통제 문제, 출퇴근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서실장이 감히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오히려 대안을 본인이 찾기 위해서 이를테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하는 문제라든지 이후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협조를 당부하겠다. 이런 접근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저런 오만한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 더 나아가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다소 좀 과격한 비판까지를 초래한 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명 후에 국회에서 국민 앞에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 일성으로 이렇게 오만하고 반지성적인 국민 갑질 발언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조속하게 정식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해임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 아니냐? 어느 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대국민 양해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죠.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대안을 내놔라? 대안을 대통령실에서 내야지 왜 국민한테 내라 그럽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예, 자 김연아 의원, 민주당이 상당히 좀 몰아붙이는데 글쎄요, 김대기 실장 정권 출범 초기에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좀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어제 좀 또 윤재순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런 상황을 보면서 20대 국회에도 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8.15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했다가 운영위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사과 안 한다 그러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강기정 수석도 뒤에서 본인이 괜히 나서서 발언했다가 막 이랬는데요. 어느 순간 국회에서 정부 부처와 간의 의원들 간의 좀 이 상임위 질문 같은 것들이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엄청난 기싸움을 넘어서 상대방을 거의 적대시하는 수준까지 가게 됐는데요. 저는 20대 국회에서 정말 그걸 많이 겪어서 이번에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님도 조금 더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전 20대 국회의 상황을 좀 이렇게 반추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국회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의원,
문재인 정부 때 노영민 비서실장 떠나고 유영민 비서실장 네. 들어왔잖아요. 두 실장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굳이 표현한다면 뭐 싸워보자고 한번 하는 그런 이제 투사형이었다고 본다면 유영민 비서실장은 뭐 사실은 기업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또 아주 굉장히 유연하고 또 야간 밤에도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쨌든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최고의 참모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에서 사실은 또 국민과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저께는 첫 데뷔 무대였는데 저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나름 이제 동선을 좀 짧게 하느라고 뭐 미군 기지도 돌아가고 하는데 마치 야당이 꾸짖듯이 그리고 뭐 국민을 일부러 불편을 주게 하려고 그렇게 동선을 짰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런 억울한 소외를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저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니까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대기 실장님 워낙 또 유연하신 분이니까 잘 좀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떠나는 사람 중에 가장 관심을 모은 분 바로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어제 퇴임했는데요. 정은경 청장의 그동안 고생한 것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요. 여야를 떠나서 모두 정은경 청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모습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 청장의 임함 2020년 9월 12일 테마 감사합니다. 자, 덕분에 한번 합시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과 의료인 덕분에. 네, 코로나19 위기 때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당국을 믿어주시고 또 잘 협조해주시고 또 의료인들께서 많이 헌신해주시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이 헌신해주셔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직자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적인 정치 방역이라고 규정하고 새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청장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정치 방역 하셨습니까? 과학 방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학 방역 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엄밀한 임상 시험을 거쳐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거리두기나 이런 사회적인 정책들은 사회적인 합의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정은경 청장 질병관리본부장 하면서부터 이제 질병관리청장 성격하고 청장 맡고 이렇게 쭉 해서 어제 퇴임하는 것까지 돌아봤는데 머리 색깔이 이렇게 쫙 바뀐 거가 좀 눈에 띄죠? 저는 뭐 정은경 청장이 그 과정을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그때 국민들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상당 기간까지 계속 뭐 생중계로 되는 방송도 많이 봤고요. 근데 그동안 머리가 많이 하얘졌을 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도 보시면은 굉장히 고생한 게 드러나요. 육체적으로도 고생하셨을 거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든 간에 그 코로나와만 한정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실질적인 뭐 국가 원수 역할을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
진정한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뭐 공직으로서 역할을 하셨으니까 예. 좀 쉬시다가 예. 또 윤석열 또 정부에서도 이 방역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같은 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또 유의미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진짜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린다. 이 말씀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요. 김연아 의원, 사실 우리가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에 정은경 청장의 어떤 그 신뢰감을 주는 그런 발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의지가 됐어요. 네, 그 정은경 청장의 어떤 목소리 톤도 굉장히 국민한테 신뢰를 줬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백발이 되어가는 모습 보니까 처음에는 염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바빠서 이제 염색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점점 머리가 하얗게 변화되는데 밖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글쎄요. 법인카드를 그러니까 못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철주야 그 방역 업무에 노고가 크셨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국가의 감염병 조직 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정경 청장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영역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영역도 있었다는 거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삼아서 다음 이런 것들이 재발될 때는 정말 우리가 과학적 방역에 더 방점을 둘 수 있는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은경 청장을 상대로 조사를 안 해서 그러지 여론조사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도 더 높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때. 네. 정기란 교수 그렇죠? 아니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은경 청장과 친구지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42년 전에 만났는데요. 훌륭한 분을 친구로 두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저께 카톡을 통해서도 이제 좀 우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얼굴도 보고 살자. 뭐 이렇게 좀 문자도 보냈습니다만 예. 만나면 수고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